이 홍익인간이란 말이 얼마나 훌륭하고 무지막지한 철학이야. 이 지구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 철학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홍익인간.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후진국 시대 때 10대, 20대를 보냈었던 어른들과 중진국을 보냈었던 우리 또래와 선진국 시대를 말하자면 어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선진국 시대 사람들, 우리 때는요, 일단 얼굴이 시커멓거나 머리가 조금 노랗거나 키만 크고 코만 크면은 굉장히 우리보다 더 센 외국인들은 전부 이렇게 봤어. 근데 이제는 BTS 가서 딱 제압을 해버리잖아. 가서 어떤 세계 어떤 누구도 이제 두렵잖아. 따라서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20, 30대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국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을 탁탁탁 접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그런 데 판단을 내릴 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국학, 우리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런 그 토론을 하고 또 그걸 갖다 아까 활동,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가서 그걸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이런 활동까지 하면서 이런 토론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또래에 비해서 훨씬 지금 진보된 겁니다. 훨씬 앞선 거고 너무 훌륭한 어떤 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그런 과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돼. 근데 뭐냐? 민졸이라고 생각해. 국민은 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국민을 졸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꾼 게 핵심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이게 하나만 바뀝니까?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는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또 전국에서 오늘 이 상황을 보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꼭 미스 트롯에 나온 것 같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국악원에 처음 와봤고, 오늘 원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120계단까지 쭉 제가 둘러보면서 사실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한테. 엄연히 존재하는, 개천절과 우리 국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잊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접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이슈, 또 현안, 또 그것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누군가가 이걸 들먹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이걸 찾아서 할 그 정치 현장에서 필요성을 제가 솔직히 잘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잊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디로 도망갈 수 없게 할 수 없이 지금 이쪽에 딱 와가지고 여기만 보게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전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고민하거나 사색하거나 이렇게 해보지 않고 있다가 오니까 그 새로 와서 생소해서 그렇게 어색한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홍익인간 말부터 시작해서 그 아까 건국이념이라고 한 그걸 포함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쩍 정신이 들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머리에 떠오른 것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아까 쓸 때보다 더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아까 내가 이제 서울에서 10시 기차로 내려와서 지금 줄곧 하고 있으면서 이제 다 둘러봤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국학에 대해서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응? 그동안에 국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사색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정치인이 왔으니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갖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러는 아쉬움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면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정치인 너 잘 왔어 하고 한번 가르쳐줘보세요. 제가 감히 가르쳐 드린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실정에서 그 정치인 분들이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실 때는 많은 공약과 그리고 달콤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현실 속에서 그 정치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것과 격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때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분들 중에서는 그런 약속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진 않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정치인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정치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역사의식을 품고 있는 정치인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질문 받고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지금. 저 엄청 아픕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단원님께서 아마 일반 국민들 또 청년들이 우리 정치 현실 또 정치인들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하고 행정가들하고 달라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받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요. 그렇죠? 실행을 한다고 집행을. 근데 정치인들한테는 집행 권한은 없어요. 뭔가를 만들고 제시하고까지는 하지만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처에서 하고 그건 이제 입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법까지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집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방향 제시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방향 제시라는 게 뭐냐면 다녀보면 불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도 불만은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회도 갈등은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형편에 맞는 것이 아닌 사안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안을 실시를 했을 때 이쪽 사람들이 되게 이익을 많이 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내 삶에 풀리지 않고 하는 그런 거 많죠. 지금 당장에 아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취업 문제라든가 취업을 하고 들어가면은 또 그 안에서 해고 문제라든가 여러 인간사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집행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적인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얼마까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다 없애겠습니다. 양극화를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또 경제에 있어서의 또 경제를 더 많이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극화도 해소를 해야 되고 아까 청년 실업도 가급적이면 많은 실업하게 해소하게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많은 여건과 환경을 고쳐가지고 세금 혜택이라든가 그밖에 많은 걸 줘서 국내에 머물러 있게 하고 국내를 떠나갖고 있는 우리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시 환류를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지금 내일 아침까지 주소 생겨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요구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거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저 사람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한테 표를 줄 것이다. 일단 당선이 돼야만이 뭘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저는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어쨌든 당선이 돼야 되니까 당선은 표로 되는 거고 표가 많은 다수결로 되는 게 민주주의니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런 사람들의 요구, 갈망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되고 나서 막상 해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정치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독재자 같으면 자기 맘대로 그냥 뭐 국가 예산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폐지를 한다든지 이건 혼장을 낸다든지 독재자 같으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막상 집권을 해놓고 봐보면 야 이걸 하고 싶은데 재정, 돈이 안 따라줘. 그러려면 국가 부채를 내야 돼. 국가 부채를 내도 안 따라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몽땅 뜯어내야 돼. 그러면은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는 옳다고 봤는데 내가 미처 못 봤던 또 이런 재정에 아주 빈곤함이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한 세금 정책을 과하게 하면은 야당에서는 그냥 야 세금도 너무 많이 뜯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면 좋은데 야당은 세금 폭탄을 터뜨려 버린다 그래. 그러니까 욕도 이리게 먹잖아. 그럼 또 멈추대. 그럼 사람들은 너 공약해놓고 안 지켜?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여기까지는 정치인이 지 변명하고 이제 핑계 대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인이 그런 사정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으셔야 돼요. 사실 정치인 주장한 것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측면에서 봐보면 좀 무리가 있다 뿐이지 맞는 말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또는 그 자리에 딱 가갖고 막상 해보려니까 부딪힌 게 많아. 말하자면 그 발목을 잡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마도 정치인들이 요거를 먹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내세운 공약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을게요. 제가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은 전라도에서 2% 3%밖에 안 나오는데 전라도 순천에서 제가 새누리당으로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당선이 됐느냐. 순천 사람들이 가만히 봐서 원하는 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나도 여론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냐면 다른데 이게 뭐 시도 16개 세종시까지 하면 17개 시도인데 16개 시도에 의과대학하고 부속병원이 없는 도가 딱 전라남도 한 군데야. 제주도도 제주도에 의대가 있고 강원도도 강원도에다 의대가 있고 서울 같은 데도 8개나 있고 엄청 의대가 다 병원이 있고 광주도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있고 전라북도도 전북대 원광대 서남대학교가 있는데 전라남도만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나마도 여수 순천 광양하고 한쪽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여기다 의과대학을 세워달라고 한다. 이게 안 돼. 이게 가장 원하는 거야. 그리고 역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 나도 해야 돼. 그럼 또 나도 거짓말 되는 게 뻔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알아봤어요. 이제 야, 왜 의과대학교 우선 안 되지? 라고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의과대학교가 그 당시에 지금은 41개지만 그 당시에 42개야. 1년에 3,700명의 의과대학생들이 졸업을 해. 그런데 의과대학은 정년이 없어. 기존에 있는 의사들도 많은데 1년에 3,700명의 의대생들이 계속 나오다가 보니까 의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반대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의대가 늘어가지고 또 해년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 우리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부도나서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싼 장비를 못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제때 치료를 못 해갖고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 의대를 더 늘릴 수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를 내가 파악을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유치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야. 아까 말하는 왜 정치인들은 공약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내가 뻔히 파악을 해갖고 안 된지를 알았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대통령 때도 의과대학을 허가를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사기잖아. 순천 시민들은, 또 한번 속아볼까? 의대 유치한대. 그럼 또 안 될 건 뻔한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보건복지부의 장관, 차관을 포함한 관료들하고 또 각종 연구원들하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하고 또 의대 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서 자문을 구해봤어.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일반 의과대학 말고 공공의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의관은 일반 군인 의사들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의과대학을 여학생들이 많이 와버린다는 거야. 근데 여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 그러니까 군의관 수가 엄청 줄어들었어. 그래갖고 군대에서 군의관들이 없는 거야. 부족해 많이. 이거 큰 문제잖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어. 군대를 가라면 의사들이 그 어려운 공부해갖고 밖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누가 군대 가서 월급쟁이 의사 하려고 하겠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단 한 사람도 안 갈라 그래. 면 단위의 보건소를 다 만들었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 보훈병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월급 받는 월급쟁이 의사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분은 그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분이야. 경찰대학교는 알다시피 전부 공짜야. 학비도 공짜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는 동안에 약간의 활동비도 줘. 그런 것처럼 경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고 사회 안치안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대신 졸업을 하면 10년 동안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의사도 마찬가지로 공공의과대학을 별도로 만들어갖고 이 대학은 나가서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공공의료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학교 다닐 때 공짜고 학교 다닐 때 사실은 활동비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나라가 일본에 있는데 72년도에 했더니 성공을 했대.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도입하면 되겠네. 이런 적으로 자기가 말하자면 공약 하나를 내세울 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됐든 시도의원이 됐든 자기가 공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도 않은 사기꾼이야. 도둑놈들이야. 뻔히 안 된지 알면서 그렇게 국민들 앞에 더더군다나 한두 사람한테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도둑놈이야. 그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내가 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공부를 해갖고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이걸 내가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교육부를 설득을 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각 부처를 이걸 설득을 해. 그걸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약을 한 거야. 내가 순천의과대학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방법이고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해줘요. 나는 정치가 그냥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제시를 하는 게 정확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까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건국 이념을 얘기를 했어요. 그 공공의과대학 돼갖고 우리 집에 우리 딸이 부자가 됩니까? 내 아들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널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순천 같은데 순천 여수 광양에 어마어마한 공단이 있고 한데 큰 대형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거기 많은 사람 거의 주변까지 합하면 한 1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병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서울까지 와서 수술을 하고 가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병원에 그 사람 났을 때까지 병실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만에 내보내야만이 또 수술하고 해야만이 병원이 유지가 돼. 내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순천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러 다녀야 돼. 하루에 왔다 갔다 7, 8시간씩 그 환자가 말이야. 옆에 사람 하나 달라붙어갖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꾸 참고 그러다 병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 의과대학과 박사학위급 의사들이 내려와서 현지에서 살고 이렇게 수술실을 갖추고 하는 대학병원이 생긴다면 얼마나 지역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겠어요.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의 노력과 어떤 한 사람의 의지와 또 어떤 한 사람의 머리를 써서 막 이렇게 방법을 찾아갖고 딱 그걸 해놨는데 진짜 대학에 한번 의대와 부속병원이 유치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이득을 얻게 돼요.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 남을 위해서 일을 해라 주변 사람들 위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에 참 창제했던 지도자가 이 땅에 아주 원칙으로 내세워놓은 말하자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큰 철학을 하나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홍익인간이란 말이야. 누구들은 누가 됐든 각자가 다 타고난 자질.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춤을 잘 춰.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무엇을 잘해.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당군 할아버지의 건국 이념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사람들이 깊이 새기지 않고 그저 저 사람 마음씨가 좋아서 저 사람 마음이 선해서 조금 베푸는 이런 것하고 철학을 갖고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야. 그래서 나는 그 민족의 정신을 실천을 해 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하게 된다면 훨씬 그 철학을 갖고 한다면 적극적일 수 있고 하나로 끝이지 않고 또 다른 걸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두 번째가 뭐였지?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역사의식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네. 역사의식 네,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하느냐. 네, 정치인분들이 계시는지 주변에 그리고 제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정치인을 하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때 뭔가 정말 세상을 살리고 싶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식을 토대로 그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그런 정치인 분들이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 속에 다 안 들어가 봐갖고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끼리 모이면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휴게소에서 여야 이제 막 싸우다가 또 휴게소에서 차 한잔을 다 어떻게 살살 좀 해. 하고 서로 이제 막 장난도 많이 써요. 밖에만 나왔다 하면 이제 완전히 형님 동생이야. 여당 야당 관계 없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허허, 이래봬도 국회의원 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겠어. 그래.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돼. 그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아무라도 한 거 아닙니다. 도의원, 시의원 아무라도 한 거 아닙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아무라도 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갖고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그런다고 한다 그런다면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 철학이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있어요.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철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100% 다 있어요. 다만 그 철학이 관점이에요. 관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볼 때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정면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밑에서 올려다 보느냐 하는 것처럼 관점이 있어. 그것을 이념적으로 얘기하냐면 진보나 보수일 수도 있고 또 호남 출신의 정치인과 영남 출신의 지역적인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20대, 30대, 40대의 시각으로 보는 정치인도 있고 이제 인생을 많이 살면서 달관한 60대, 70대 된 정치인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층적으로 진짜 어렵고 힘들게 자라오면서 뭔가를 그 세상 불만과 세상에 바꿔야 될 걸 봐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넉넉하고 온 세계를 누비거든 좋은 학교라고 하는 데는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바라본 내가 세상을 봤을 때 세계 무대에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본 사람도 있어. 어떤 것도 틀린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 관점에서 보고 이 세상에 5천만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결국 다 그런 철학들이 다 있고 그 철학을 지나치게 고집을 하면 이제 아까처럼 싸움이 되는 거고 그게 조금 더 남아서 개인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러면 당이 한자로 무리당자예요. 무리당.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거야. 지 혼자 하는 무소속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해. 내 생각하고 좀 틀리더라도 여기는 진보에 가깝고 여기는 보수에 가깝고 이건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이건 저변층에 기반을 두고 있고 여기는 중산층 이상의 기반을 두고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가끔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 국민을 위해서. 이게 주체가 국민이 돼야 되는데
국민이 아니고 이념의 노예가 돼버리고 지역의 노예가 돼버리고 계층의 노예가 돼버리는 연령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치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 이념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철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철학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지금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아주 각종 특강이나 방송이나 나가서 늘 하는 얘기가 캐치올이라는 표현을 써요. 캐치올. 진보가 보수가, 영남이건 호남이건,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를 받아서 하는 캐치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다 성공한 나라들은 캐치올 정치를 쳐요. 예를 들어 독일 같으다, 메르켈이다 그러면은 기민당이라는 보수당과 삼인당이라고 하는 진보당이 연정을 해갖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민정당은 그렇게 군사정권을 요구했지만 같이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캐치올을 해가지고 본인도 집권을 하고 민주화도 굉장히 많이 진전을 시키면서 또 경제 발전도 같이 시키는 이런 식의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철학이 없는 게 아니라 철학은 있는데 이 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철학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보면은 진짜 자기가 대변해야 될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치를 시작을 할 때부터 철학을 갖고 시작했냐, 그런 사람, 그런 정치인들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국회의원 돼갖고 나오는 한 놈도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성장 해 가면서, 과거에는 막 엄청나게 진보 막 이런 민주화 투쟁을 한다, 막 진보 좌파 이렇게 했다가도 나이 먹고 가족들 키워보고 주변 사람은 대화 나와보니까 야, 내가 너무 한쪽으로 봤더라 하고 확 바꾼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정치에 내가 듣기로는 추미애 의원님이나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판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정치를 할 사람이라면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치인들 접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이제 또 그렇게 정치인으로 변해가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또 동암리, 그 리 단위에서 또 12가구가 떨어져 나가서 사는 관암촌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58년생, 지금 64세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 그 시골 학교에 찌푸차,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여러분 찌푸차 아시죠? 그 찌푸차가 한 번도 한 대도 우리 면에 한 대도 없는 찌푸차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운동장으로 까뜩 와. 그리고 양복 입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은 엄청 몰려와.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합동 유세를 하는데 합동 유세. 주민들 모아놓고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연설을 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석곡에서부터 압록까지 전부 포장을 시키겠습니다. 저 강에 지금 보성강 위에다 다리를 놔가지고 마음대로 배를 타고 말고 걸어서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듣는데 야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그 꿈을 딱 가졌어요. 그때 내 가슴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딱 박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동네 돌아와갖고 이제 촌에 가면 바위도 많고 나무도 많고 또 가끔씩 이제 아버지가 뭐 소 풀 먹이고 오라고 이렇게 끌고 나가서 그런 걸 시켜요. 그럼 혼자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국회의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 다 들은 사람 없으니까 산에 나무들이 내 청중이야. 소나무 농포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동네를 전부 기아집으로 싹 바꾸겠습니다. 이게 내 첫 번째 공약이야. 두 번째 내 공약은 뭐냐? 혹시 방송 보고 있을 사람 있을까 싶었어. 이제 시골에는 무슨 댁 이런 태고가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그 태고를, 그 집이 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좀 어려웠던 집인 것 같아. 그 집에 가면 항상 보리밥 내지 고구마 이런 것만 먹어. 그래서 내가 연설을 한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두 번째로 그 집에 날마다 쌀밥을 먹게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약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꿈을 키우다 보니까, 꿈을 가지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까처럼 무슨 철학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면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홍익인간이야. 옆에 동네 사람,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사게 해준 게 홍익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란 말이 얼마나 훌륭하고, 무지막지한 철학이야. 이 지구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 철학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또 홍익인간이야. 응? 정치인. 예.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뭐 좀 더 커갖고 이제 4학년 되고 5학년 되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을 해야 되면 말을 아까 보니까 연설을 잘하는 것은 분명히 좋기는 한데 그 다음에 맨날 이거 기아지만 짓고 밥만 먹일 수는 없잖아. 뭐 더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권유를 하는 거야. 전기전집을 많이 읽어봐라. 전기전집. 그래서 그때부터 간디 전기전집, 이순신 간디, 뭐 김구 이런 이제 전기전집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온조. 내가 오늘 그때 이후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온조를 보고 오늘 처음으로 온조 동상을 가서 봤어. 기가 막혔어 내가. 너무너무 짜릿했어 내가. 그런 식으로 전기전집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을지문덕, 아까 저기도 있더만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이나 장군, 나라를 지켜야 되고 안보도 해야 되는구나 지도자는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아까 세종대왕처럼 진짜 백성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점차 국회의원이라는 목표가 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찾는데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줄 수 처음 농사짓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읽는 게 전기전집이에요. 그래서 전기전집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세종대왕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 어쩌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다 보니까 신문이 봐지게 돼.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소년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문을 내가 그 송구석에서 구독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제 점차 파악을 하고 어른이 되면 점차 하면서 이제 어른 신문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알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철학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신념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설정되는 거지 뚝 정치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정립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질문.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조금은 민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장 정치인 중에는 의리가 가장 의리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정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정치인 생에서 자신의 의리 때문에 피해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 최근 젊은이들에게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양심을 지키냐, 의리를 지키냐, 신의를 지키냐, 아니면 나의 이득을 먼저 취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고 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되는데 만약 그런 젊은이들에게 나의 양심과 그리고 삶의 이익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이에요. 이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민이에요. 지금 아까 의리도 얘기했지만 사실 신이란 말. 신이 이거 지키는 거. 근데 그 말은 늘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가치, 신조 이거하고도 또 되는 거예요. 남한테 지키는 신의와 의리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한테다 대고 지키는 그 신조 그것도 굉장하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고 특히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태 지키느냐 깨느냐가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도덕교육 시킬 따로 필요도 없이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것도 늘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선 순간적으로 잘 돼가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게 모범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완전히 도덕교육 깨진 거예요. 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또 유지하고 지키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게 깐딱 이제 국민성으로 될 수가 있어요. 국민의 의리.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야, 나만 살면 되지 하고 하는 것 하고 라이언 일병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 거기서 네가 숨쉬고 있는 한은 미국은 반드시 너를 구할 거야.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희생을 해도 너를 구할 거야. 라고 하는 신뢰와 신임을 줬을 때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버려버리고 지들끼리 가버리고 나중에 세상에 내가 이놈 나라를 이런 놈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목숨 바친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 나라는 나는 오래 지탱이 못 되고 이 나라, 이 지구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었지만은 망하고 쇠한 나라들의 거의 대부분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답변에 절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데 신이 지키고 신뢰 지키다가 완전히 어려워졌는데 네가 책임져 이정이 네가 책임져 그럼 내가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권유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고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내 스스로 양심에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저는 호남 출신이고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무처에서 굉장히 어려운 서름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박근혜 당대표가 됐을 때에 저는 이제 전라도라고 하는 데가 새누리당은 맨날 가서 떨어지니까 아무도 출마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명색이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 한쪽 지역 땅을 포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낯짝으로 이래놓고도 집권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혼자 그런 오기가 생겼어. 내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당 사무처 시절에 30대 때 그쪽 이제 출마를 하러 가겠습니까? 다 비웃어. 그래 가서 1.2%를 얻어. 그 다음 선거에 또 내려가. 0.7%를 얻어. 그 다음 또 선거에 내려가. 720표를 얻어. 퍼센트 계산도 안 되는. 그런데도 나는 계속 가서 출마를 했어. 왜냐? 나는 이 당이 집권당이 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구석도 어떤 사람도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그들이 찍고 안 찍고는 그쪽 문제고 이쪽 입장에서는 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혼자 죽고 살고 거기 가서 했지만 계속 떨어졌었어요. 거기 가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아까 720표 얻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선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역풍이 불고 이회창 총재의 말하자면 찻대기 그걸로 해가지고 뭐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을 때는 호남에서는 그냥 명함을 주고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데도 내가 그쪽에 가서 출마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박근혜라는 당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나는 워낙 그 당시에는 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당대표하고는 솔직히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당 소속 후보였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그 어려운 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아이고, 나는 전화만 준 것도 고마운데 와갖고 나 혼자 쪽팔리면 됐지 뭐 대표까지 오냐 속으로 생각이 들어서 오지 마십시오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못 왔어. 왜냐면 서로 와달라는 데가 많았어. 그래서 선거 끝났어. 그래서 나보고 고생했다고 밥을 한 끼 먹자 그래. 그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호남 포기를 포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아마 여러분 그런 패기만큼 나도 그때는 패기가 있었던가 봐. 호남 포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권당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 지역을 이렇게 포기를 당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대표님이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막 용감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고 끝났다 했는데 거꾸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저는 수석 부대변인을 오히려 나를 엄청 높여갖고 임명을 해주는 거야. 수석 부대변인. 그래서 나를 인정을 해줬잖아. 근데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정책, 이 사람의 국가관, 이 사람의 국민에 대한 이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못했던 것을 실천하고 내가 비판했었던 다른 정치인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나는 봤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봤을지라도 나는 실제로 그렇게 봤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못 바꾼다 그런다면 이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명박 후보하고 경선에서 붙었는데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져 버렸어. 근데 그때는 노무현 정권 말에 굉장히 인기가 없어가지고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이쪽 야당 후보만 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는 분위기였어. 근데 이명박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명박 캠프로 다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 다 그건 또 맞는 거야. 같은 당에서 후보가 됐으면 승부 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저한테 이제 그쪽에서 제안이 왔어. 선대위 캠프의 수석 부대변인을 맡아달라. 내가 이제 언론 쪽을 조금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밖에서 도울게요. 내가 박근혜 대표가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좀 한 사람 있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음번에도 또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저분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옆에 좀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세 사람을 시켜가지고 연달아서 제안이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그건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출세가 다 보장돼 있는데 더더구나 자리가 수석부대변인 자리면 그냥 최소한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은 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놈이 안 간다 그러니까 막 나한테 욕한 사람, 손가락질한 사람부터 건방지단 사람부터 시장에서 제가 어디 돌았다 별을 빌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냥 안 갔어요. 근다고 내가 맨날 박근혜 후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밖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경기도 도지사를 하던 김문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문수 대통령 꿈이 있었거든요. 야, 이제 박근혜 떨어졌으니까 와서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좀 맡아갖고 나 언론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친하니까 전화가 왔어. 근데 내가 손이 떨렸어요. 그 전화를 받는데. 나는 하느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 좀 말려주세요. 이 전화 끊기 전에 이거 내가 거절 못하면 저는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돼요. 저 싫어요. 저 좀 말려주세요. 근데 거절을 했어요. 부지사를 거절했어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봉급 한 푼도 못 받거나 야당하면서 사무처 당직자로 있었으니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한 달에 받아갈 때도 있고 못 받아갈 때도 있고 우리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해갖고 애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경기도 부지사 제안 왔는데 저는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를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뒤에 오히려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제 시켜줬고, 그 다음에 청와대 또 수석으로 가서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이런 일이, 오히려 또 거꾸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저는 그걸 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본 정치인 중에서 이분하고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바꾸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적어도 그런 바른 그런 것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처럼 손해, 또 당장의 가족들이 너무 울부짖고 있고 힘들지만은 그걸 억누르고 그냥 나 이분을 옆에서 지켜줘야 되겠다, 나 이분을 옆에서 심부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 거였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표현을 해서 의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내가 의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뢰나 신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인간적인 도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그걸 의리라고 얘기를 하고 신의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걸 의식을 해갖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홍익 인간의 정신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선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재산이 됐든 문화적인 어떤 자질이 됐든 아니면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남보다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사람 내가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쪽은 정말 내가 별로 얻을 게 없어. 그리고 내 삶이 윤택해지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인간이고 이 사람들도 인간인데 한쪽 인간을 완전히 저 사람들의 삶이 어렵게 되거나 또는 피폐해되거나 포기하는 것을 내가 방치하고 나 이익을 위해서 이쪽 걸 이렇게 했다? 순간적으로는 기쁠란지 모르지만요, 조금 지나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밉고 인간적인 도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돌아앉아서 아까 여기다 나눠졌다고 한다면 당장에 내한테 차이 많이 내 창고에 쌓이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갖고 남이 안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큰 재능을 줬는데 이 재능을 이렇게 좋게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여기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줄 거예요. 그게 아까 홍익인간일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얻은 은혜가 훨씬 더 크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얻은 기쁨과 행복이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당군의 건국 이념의 홍익인간이라는 것은요, 남한테 베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는 길이야. 그게 네가 가장 잘 사는 길이고 너를 위한 길이야. 나는 그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 나를 위한 길이
결국 다른 사람들도 위한 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이 건국 이념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웅변하는 거예요. 웅변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인문계에 있다 그런다면 홍익인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댕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철학이에요. 다른 외국에서 이만큼 두꺼운 철학서를 만들어갖고 이걸 갖다 단 넉 자로 홍익인간이라는 걸로 이만큼 두꺼운 철학으로도 대변 못한 거죠. 다 대변하는.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겪어본 정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 뭐 하자면 홍익인간 하자는 거예요. 실천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울림이 있는 많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제가 와닿았던 부분은 이렇게 사례를 말씀 주시면서 병원을 건립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포퓰리즘이 아니라 구체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 깊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좌나 우나 이렇게 나눠서 국민도 그렇고 정책 위반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 주셨던 이 철학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좌우 이념에 매몰되어서 올바르게 보지 못하거나 또 국민 입장에서도 나는 좌측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나는 우측이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 사실은 지금 하신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누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로 해요. 이를테면, 언론이,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료가 올라가요. 조회수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정책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쓰면 무슨 사람들이 안 읽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독자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나 바빠.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정치는 너희들이 하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비도 많이 주고 하잖아. 그냥 제목만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남한테 듣는다든지 읽지를 않아. 일반 사람들이 깊이 있게 안 본다고.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해야만이 하나 눈에 띨뚱말뚱이야. 그게. 언론부터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언론이 우선 상세하게 쓰지를 않아. 아까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진짜 세상을 바꾸고는 그런 게 있다 그런다면 조그맣게 기사로 다루고, 이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세게 공격을 했다, 욕을 했다, 파괴를 했다, 아주 그런 자극적인 걸 하면은 싸움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봐보면 막 굉장히 조회수가 올라가. 그럼 조회수가 높게 된다 그런다면 광고료가 올라가. 그럼 회사 운영하는데 월급이 제대로 유지가 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더 자극적인 똑같은 현상을 제목을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뽐내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은 아까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를 갖고 따졌는데 광고로는 조회수 갖고 하게 되는데, 이런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불완전한 그런 메커니즘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면 누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존재감도 잊어져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얘기를 언론에 많이 나니까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니까 어디 가서 알아봐주고, 알아보니까 다음번에 선거에 유리해지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얘기로 정치인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에서도 지도부가 점잖은 측면에 내가 싸울 수는 없고 밑에서 싸워주면 이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자꾸 당에서 당직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좋게 좋은 방향으로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쁘게 굴러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뿐만 아니고 트럼프 얘기한 거 안 봤어요? 정말 웬만큼 짜게 먹어갖고는 이제 되지를 않아. 완전히 그냥 소금을 한 숟갈 입에 때려 넣어야지 짠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극적으로 가고 보면 국민들도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익숙하는데 이제 아까 정치인들이 또 그게 편줄 알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근데 정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갈수록 국민들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고무신하고 막걸리만 줘도 표가 나왔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100만 원씩 날아줘도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는 또 그냥 찍을 사람 찍어. 그거 받아먹을 건 받아먹고 안 찍을 건 안 찍어. 이게 이제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늘어나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도가 늘어나죠. 아까 진보, 보수, 이 시끄러운 사람들 말고 입 다물고 있는 중도가 갈수록 더 숫자가 늘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지금 딱 상황을 얘기하자면 시끄러운 소수와 침묵하고 있는 다수. 정치인들이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시끄러운 소수 얘기 듣다가 완전히 신세 조지는 수가 있어요. 이 말하자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생각이 뭔지를 읽는 게 굉장히 정치인한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에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30대가 정치인들한테 제일 무서운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남한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천하의 북한의 김정은이도 요즘에 10대, 20대 때는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어른들은 옛날에 막 꽉 사형시켜버리고 총살시켜버리고 뭐 독사하게 하고 막 정치 수용소 보내버리니까 어른들은 꼼짝마고 말을 잘 들어. 근데 북한의 10대, 20대 여새끼들이 어디서 남한에서 요 귀에다 꼽는 조그만 걸로 해갖고 남한 노래부터 시작해 이걸 그렇게 단속을 해도 어린 놈들이 흥미로우니까 젊은 애들이니까 아까처럼 그 어른들하고 세계가 다르니까 이걸 접해 하고 남한 노래 남한 춤 이런 걸 하고 남한 가수들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 말도 듣지도 않아 이거들. 김정은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 지금 10대 20대야 북한에. 이건 막무가내거든. 근데 남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60대 70대 이상이 한 26, 7% 돼요. 근데 40대 후반에서 40대, 50대가 한 37% 돼요. 근데 40대, 50대들은 굉장히 세요. 반보수, 좀 진보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숫자가 더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20대, 30대가 32%, 34%예요. 20대, 30대가. 근데 이 20대, 30대는 어른들 말로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지구하고 다른 혹성에서 온 애들이야. 도대체가 얘들이 정교적 교육을 받았다도 정교도 필요 없어. 지그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봐도 지그들끼리 다 대화 이렇게 하고 엄청 주관이 세요. 어떤 누구도 강요 못해. 아버지 엄마 천함수도 강요 못해. 너 용돈 안 줘? 어쩌고. 일단 돈 받아먹고 자기 쓰고 싶어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어른들 말 안 듣는 자기 주관이 가장 또렷한 세대들이야. 왜냐? 여러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후진국 시대 때 10대, 20대를 보냈었던 어른들과 중진국을 보냈었던 우리 또래와 선진국 시대를 말하자면 어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선진국 시대 사람들, 우리 때는요, 일단 얼굴이 시커멓거나 머리가 조금 노랗거나 키만 크고 코만 크면은 무지하게 우리보다 더 센 외국인들을 전부 이렇게 봤어. 근데 이제는 BTS 가서 딱 제압을 해버리잖아. 가서. 세계 어떤 누구도 이제 두렵잖아. 우리나라는 옛날에 주먹 한 나라 가서 권투를 하나 이기고 뭐 김포공항부터 서울까지 카퍼레이드를 벌려버렸어. 그럴 정도로 외국 그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강하고 그냥 우리는 뭐 항상 못하고 했는데 요즘에 젊은이 애들은 미국 눈치를 왜 봐? 중국 그 새끼들이 뭔데? 아니 그렇게 어른들은 북한하고 어떻게 북한하고 대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동계올림픽 할 때 말이야. 갑자기
갑자기 북한하고 여자 하키팀을 갖다가 단위팀을 만든다 그래갖고 하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떻게 했어? 아니, 4년 동안 훈련했었던 우리 선수들을 뭐가 되는 거고 말이야. 북한이 뭔데 그 새끼들을 갑자기 데려다 해갖고 4년 동안 훈련한 사람, 이게 공정이야? 그거 20대, 30대를 달라들라고 할 손을 들었어. 이건요, 우리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응? 올림픽 나가고 금메달 따면 옛날에 봐봐봐. 100%가 울고 지르고 난리가 아니야. 요즘 애기들은 도대체 지금 20대, 30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열등의식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거침이 없어. 나는 나야. 이 20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빠 엄마들이 옛날 같으면 저녁에 밖에서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자식들하고 대화할 새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들어가고 하려니까 안 맞아. 아니, 나 자식도 얘기 안 해. 하고 이거 아빠하고 이게 자식들 간에 대화가 안 돼, 이게. 자식들은 아빠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아빠는 자식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닌데 싸우기 싫으니까 서로 말 안 해버려. 근데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에 일찍 아버지가 들어와야 돼. 어쩔 수 없이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다가 하나다가 한마디 딱 해. 근데 어떠냐? 어른들이 깜짝 놀래. 사실 어른들이 알고 있었던 정치는 지가 똑똑한 것 같아도 다 다른 데서 들은 얘기야. 그놈을 그 사람 없는지 지 얘기인 것처럼 가서 똑똑한 척하고 옮기고 어른들은 순전히 다른 데서 주입된 거라고. 근데 자기 아들, 딸들은 20대들은 이놈이 무슨 정치학과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새끼 얘기 한 번 들어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 딸이 저렇게 똑똑했나? 우리 아들이 저는 국회의원 시켜야 되는 할 정도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 20대, 30대, 10대, 20대 자식들이 너무 똑똑한 거야. 왜? 주관이 뚜렷하니까. 아빠, 엄마는 주관이 없어. 남의 얘기를 갖다 옮겨갖고 그냥 내 것인 것처럼 써먹고 댕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부모들이, 전에는 누구 찍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솔깃하게, 야, 누가 좋냐? 그냥 자식 얘기 들어봐갖고, 마음을 고리 정해.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가 변한 게 있어. 뭐가 변했느냐? 우선 가족 투표가 이루어져. 옛날에 동네에서 누가 얘기한 사람 얘기 듣고 있는데 이제는 가족 투표가 이루어져. 가족 투표에서 누구가 주도권을 잡느냐? 20, 30대 자식들이 주도권을 잡아. 그런데 이 20, 30대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60, 70대 어른들하고 40, 50대 어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틀려. 잘하면 그냥 하는 거고 못하면 한 2달 전까지도 이쪽이었는데 못하면 확 바깥에서 이쪽으로 와버려요. 이게 이 30대야.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고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는 거고 대한민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치도 대한민국 한류가 앞으로 뻗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예요. 진짜 20대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요즘에요. 그래도 명색이 나도 여의도 출입기나 하고 했잖아. 그랬는데 식당에 하고 커피숍 가면 자존심 상해 죽겠어. 옛날에 가면 뭐라 그래요? 뭐 드시겠어요? 계산하시겠어요? 이랬잖아. 요즘에 뭐라 그런지 알아? 가면은 주문 도와드릴까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계산 도와드릴까요? 그래. 뭐냐면 젊은 애들은 다 지그들이 꼭꼭꼭 눌러갖고 지그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근데 어른들은 이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뭘 드실라요? 계산해드릴까요가 아니야. 계산 도와드릴까? 너 모르잖아. 이거 바보잖아. 완전히 요즘에는 어른들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제는 어른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적응해서 살아남고 이거 적응하지 못한다. 그럼 맨날 꼰대 소리 듣고 맨날 눈치 당하고 밖에 갔다 오면 기분 나빠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20, 30대 세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20, 30대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국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 오늘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제가 사실은 늘 졸았는데 한 번도 잠이 안 오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홍익인간에 대한 그런 가치를 되게 잘 아시고 그 의미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국학청년단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대표들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국에 이제 300명 정도 되는 이렇게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저희 국학 청년단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지요? 그 부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보다 지금 먼저 국학을 했고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오늘 와가지고 처음으로 여기에 120계단 돌고 아까 그 동상도 가서 보고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300명의 스승이 저한테 가르쳐 준다면 기꺼이 오고. 와! 너무 좋고요. 진짜 여러분들 든든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을 탁탁탁 접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그런 데 판단을 내릴 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또는 국학, 우리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런 그 토론을 하고 또 그걸 갖다 아까 활동,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가서 그걸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이런 활동까지 하면서 이런 토론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또래에 비해서 훨씬 지금 진보된 겁니다. 훨씬 앞선 가고 너무 훌륭한 어떤 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그런 과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실은 홍익인간이네, 국학이네,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혀진단 말 아세요? 잊혀진단 말. 잊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고 있는 이정현이가 이 부분을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다른 잡념을 가질 새가 없이 나를 막 끄고 댕겨본 바람에 내가 완전히 이 국학에만 전념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졌어요. 왜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세미나도 했었어야 되고, 국회에서 누군가의 연설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연구 용역 같은 것에 대한 예산 확보도 얼마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국학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새로운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잊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학과 홍익인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잊혀진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정현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국학에 대한 그 의미, 그 잊혀진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느끼셨는데요. 그 이제 현 정치인들과도 이제 이정현 대표님께서 많이 교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 국학원을 소개해서 이제 홍익의 가치, 국학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느낀 다음에, 그렇게 또 직접 와서 느껴보니까 이 가치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 개천절이나 홍익인간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그런 정치나 그런 법을 또 다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정현 대표님께서 아시는 이렇게 정치인 분들이 많이 여기 국학원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만약 현역 의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나하고 친한 그런 의원들하고 원장님이나 총장님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 국회는 이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몇 사람씩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국회 막 본회의장에서 안 해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현역 의원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 시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난 이제 내하고 친한 의원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것을 넘어서 좀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해보자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총장님 같은 분 한국에 오시면 또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그러면 또 총장님 오시기 전에 그럼 우리가 또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가져올 거고, 그런 건의사항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또 바로바로 실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이제 정치 예비군이니까 아직은 예비군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여기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속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20대, 30대들의 말하자면 대화장입니다. 제가 홍보수석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대통령 홍보를 좀 잘해볼까 하고 이제 외국 대통령 사진들 막 이런 거 다 모아서 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외국 대통령의 행사하는 것에 큰 차이점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높은 사람일수록 도지사나 아니면 국회의장이나 또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사진 찍어놓고 보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테이블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얀 걸 파는데 큰 테이블 양쪽에 매미같이 딱 붙어 앉아갖고 사진 찍어놓으면 테이블이 제일 크고 사람은 이게 권위주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권위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청와대 그 뒤로도 내 모든 행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테이블을 거의 침이 튀길 정도로 가까이 붙이든지 그러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저는 당대표 때 조회를 할 때에도 아까 막 거창하게 앞에다 해놓고 쫙 한 300명 의자를 깔아놨길래 바로 앉자마자 전부 삥 둘러 앉아라. 쭉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조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훈시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막 여학생들 팍팍 쓰러질 때까지 계속 20분, 30분 연설하던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시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해도 여러분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른들은 무조건 수직이에요. 수직.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두 가지야. 수평 아니면 원탁. 똑같아 그냥. 지금 얼마나 말 잘해요. 얼마나 정말 놀랍도록 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급을 둬가지고 말 기회를 안 주고 자기 혼자만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지금 20, 30대라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부 주입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평하고 원탁. 이게 저는 이제는 이게 가장 소통의 형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에 우리 순천 시내 행사에 가면 단상회를 절대 안 올라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민졸공화국이 아니다는 거지. 국민이 졸입니까? 근데 국민들은 바닥에 앉아있고 선거 때 심부름하고 심부름과 하인 노릇을 하겠다는 놈들은 전부 단상 높이에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앉아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행사 문화야.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는 어쩌냐 국회의원이 똑같이 그냥 여기 가서 앉아버려. 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누구만 욕먹게? 올라간 놈만 욕먹는 거야. 국회의원도 바닥에 있는데 지가 왜 거기 있어? 이거잖아. 그래서 순천에 행사 문화를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요, 인사말을 절대 안 했어요. 시장님은 시 어른이니까 인사말을 하라 이거야. 그게 뭐 때문에 돌아가면서 전부 7사람, 8사람 1시간 동안 연설하냐고. 나 빨리 배드민턴 하고 싶은데, 빨리 나 지금 트로트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싶은데, 뭐 때문에 그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냐 이거야. 시장만 하고 하지 마라. 나는 안 하겠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돼. 근데 뭐냐? 민졸이라고 생각해. 국민은 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국민을 졸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꾼 게 혁신이에요. 그게 개혁이에요. 이게 하나만 바뀝니까?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뜻은 말이에요. 이게 나는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